생산과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용기간과 성능이 있는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어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한다 했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개별 대상을 측정할 때는 물가지수 대신에 상품 가격 변동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뭐라 했나요? 물가지수와 상품 가격 변동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왕 언급했으니 상품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품 가격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식을 활용하면 사용기간과 성능이 있는 생산물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지만 상품 가격 변동률과 물가지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사용하라 했죠. 대신 사용하면 다 해결된다 했죠. 상품 가격 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물가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품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경우에 상품 가격이 오르는가 혹은 떨어지는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 되죠. 물가가 오르면 상품 가격은 오르죠. 물가가 떨어지면 상품 가격은 하락하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물가. 물가는 이제 이미 설명했으니까 짜장면하고 쌀로 잘 이해할 테고, 그 다음 생산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핵심 요인으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다 하면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물가는 이미 다루었으니 이제 생산성과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살펴보자.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산물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면 투입되는 비용이 작아질 수 있다. 투입되는 비용이 같지만 생산물의 성능이 증가할 수 있고, 생산물의 성능은 그대로이지만 투입되는 비용이 작아지는 것도 생산성의 향상이죠. 이 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능에는 내구성과 필요성이 있다. 또 성능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자. 근데 성능에는 내구성과 필요성 두 가지가 있더라. 내구성은 사용기간을 가리키고 필요성은 유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필요한 기능이다. 앞에서 초가집을 예로 들었는데, 초가집을 만드는 기술이 혁신되어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초가집의 사용기간이 2배로 증가했으며 그러한 집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가정하자. 조건이 동일하니까 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용기간이 2배로 증가했어요. 3년만 사용할 수 있는 집과 6년을 사용할 수 있는 집은 가치가 다르죠. 가격도 달라지겠죠. 두 배로 비싸죠. 또 조건이 동일하다니까 2배로 증가된 내구성이 2배로 증가된 초가집은 300만 원에 거래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절반으로 하락해야 되잖아요. 널리 보급됐으니까.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했으니 개량된 초가집은 300만 원에 거래되고 이전의 초가집은 개량된 초가집과 비교되어 150만 원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격이 하락한 거죠. 이 경우 성능 중 내구성이 2배로 증가하여 초가집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한데 기술 혁신으로 인해 필요한 기능이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앞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일어난다. 따라서 성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 성능은 내구성 곱하기 필요성. 뒤에 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그 예전에 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능도 별로 없는 거, 통신이나 되는 거 처음 나왔을 때는 한 100만 원, 200만 원에 거래됐다 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수백만 원이겠죠. 그런데 통신 기능만 되는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들은
현재 없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성능이 훨씬 좋죠. 근데 그런 이제 스마트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한 1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성능이 훨씬 뭐 한 10배, 20배 좋은 스마트폰이 거래되니까 핸드폰이 거래되면 얼마에 거래될까요? 그래요, 뭐 헐값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살펴볼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죠.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현 시대에서는 증가하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예전에 그래 한번 볼게요. 가전기기,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밖에 없었죠. 1960 그래요. 1984년까지 1965년에 보면 4.9%만 들고 있잖아요. 흑백 텔레비전. 굉장히 부자들만 들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에서. 근데 현 시대는 어떤가요? 흑백 텔레비전 보는 사람 없죠. 뭐 LED, 컬러 TV 뭐 이런 거 요즘 이제 널리 보급됐죠. 그럼 흑백 텔레비전 어떻게 되나요? 뭐 거의 뭐 보지도 않지만 거래도 안 되지만 뭐 가격이 형편없겠죠. 거래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세탁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산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주로 뭐 가전기기와 같이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더라, 싸지더라. 문명이 발전하면 싸지는 게 있고 비싸지는 게 있더라. 인간의 활동 역시 거래된다 했죠. 거래되는데 어떤가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건 비싸지죠. 음, 발전한 국가와 발전이 미개한 국가를 비교하면 활동에 대한 가격이 다르잖아요. 임금이 다르잖아요. 예전에 살펴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조건이 동일한데 기술이 혁신되어 초가집을 짓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절반 이하로 급감하여 초가집이 150만 원에 거래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앞에서 살펴봤죠. 예, 언급했죠. 생산성이 발전하면 싸진다 했죠. 비용이 급감하면서 스마트폰이 100만 원에 거래되는데 한 30년 정도로 돌아가면 100만 원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겠죠. 많이 싸진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전에 화폐로 표시되는 임금은 같은 효과가 발생하죠.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죠. 많이 설명했으니까. 전에 화폐로 표시되는 임금은 1963년에서 2024년까지 685배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누리는 풍요는 바뀌었죠. 실제로 얻는 소득은
실제로 얻는 소득으로 쓰는 지출은 이렇게 돼야 되죠. 뒤에서 바꾸기로 하고 3.37배 증가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실질적 평균 생활 수준이 10배 이상, 어쩌면 100배 이르게 된 이유는 대부분 생산성 증가로 인한 것이다. 100배 이룰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죠. 앞에서 1965년까지만 하더라도 흑백 TV를 부자들만 사용했죠. 인구의 5%.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LED TV를 대부분 사람들이 소비하잖아요. 에어컨도 없었죠. 1965년에는. 그래요. 100배 이상 증가할 100배에 이르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얻는 소득은 3.37배 증가하였더라. 그럼 그 100배 이상의 100배에 이르는 생활 수준에 이른 것은 무엇이 덕분인가요? 소득은 3.37배 증가했는데 생산성 증가다. 달리 얘기하면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효과가 있다면 뭐라 했나요? 한국 같은 경우 무역으로 인한 것이다. 두 가지가 크죠. 근데 무역의 효과는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일으킨다. 같은 효과이다. 싸게 소비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해 개별 상품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무명의 디자이너가 널리 알려져 유명 인사가 되면 그러한 디자이너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은 급등하기 마련이다. 무명일 때 이제 옷 만들어서 팔아요. 비싸게 팔 수가 없죠. 근데 널리 이름이 알려져요. 인기를 끌면서 옷이 히트를 치면 옷이건 뭐건 간에 히트를 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급등하죠. 디자인을 중요시 여기니까 현 시대 사람들은. 가브리엘 샤넬, 크리스탈 디올, 조지 알마니 같은 이들이 처음부터 유명인사는 아니었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림은 뭔가요? 그림도 뭐 생산물이죠. 생산물인데 화가가 무명일 때는 비싸게 팔 수가 없죠. 근데 유명인사가 되면 비싸게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흐는 죽기 전까지는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싸게 팔았겠죠. 근데 고흐가 죽은 뒤에 고흐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죠.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팔리겠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고흐의 그림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어요. 무명일 때. 한 100만 원에 샀어요. 무명 화가의 그림을. 근데 죽은 뒤에 그 사람이 떴어요. 그래 100억에 거래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 평가하는 게 맞나요? 100억에 거래하는 게 맞나요? 100억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업의 상표가 널리 알려진 기업과 기업의 상표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은 동질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같은 값을 받을 수 없다. 그렇죠. 기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 생각하면 그 신뢰죠. 신뢰가 없다 생각하면 같은 가격에 팔면 잘 안 팔리겠죠. 가격을 낮췄는데 어느 순간 기업이 널리 알려졌어요. 뭐 싸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비싸질 수도 있는, 더 비싸지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현 시대에서 토지와 같은 대상을 가표로 측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그래요. 그래 일의 양으로 측정하는 대상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은 좀 다르게 책정된다 했죠. 그것은 또 어떻게 바뀌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 시대에서 토지와 같은 대상을 화폐로 측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토지와 같은 대상이라 했죠. 예전에는 뭐 토지만 있었다 하면 그런 게
토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앞에서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곳에서 토지가 거래되는 방식을 살펴보며 토지의 가치를 쌀로 측정하는 수식을 유도하였다. 쌀이 양으로 계산된 토지는 이자율분의 수확량으로 계산한다. 설명했죠. 1년간 20kg의 쌀을 얻으려면 100kg의 쌀을 빌려줘야 하지. 그러면 200kg의 쌀을 얻으려면 1000kg의 쌀을 빌려줘야겠군.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다 유도했죠. 비례식으로 유도했죠. 언급된 방식은 이익 간의 관계를 비교해서 얻는 방식이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는 나와있죠. 비교하고 있죠. 대지주는 비축한 쌀을 빌려줌으로써 얻는 쌀의 양과 토지에서 얻는 수확량을 비교하여 토지를 쌀의 양으로 측정하였다. 현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냐?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하냐? 1년간 20만원을 얻으려면 100만원을 빌려줘야 하지. 그러면 200만원을 얻으려면 1000만원을 빌려줘야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가격을 책정한다. 수확량 대신 토지 사놓으면 이익이 20만원이래요. 200만원이래요. 그럼 그 토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냐? 이렇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본 원리는 같나요? 다르나요? 쌀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화폐가 유통되며 시장이 어느 정도 발전한 곳에서는 거래에 이용되는 이자율이 있다. 통상 그러한 이자율이 중심이 되는 이자율이 있어 위험에 따라 중심이 되는 이자율에 더해지거나 빼진다. 대상마다 위험이 있으니까 중심이 되는 이자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하여간 가격 결정의 중심이 되는 이자율을 핵심 이자율이라고 가정하자. 그 핵심 이자율이 있죠. 핵심 이자율에서 이렇게 거래에 이용되는 이자율은 변동하겠죠. 대상에 따라. 분수에서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진다. 핵심 이자율보다 이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확량과 같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같더라도 토지 가격은 낮아진다. 토지에서 농업에서는 중요한 게 수확량이 되는 거고, 상업이나 공업 이런 데서 중요한 건 뭐가 되나요? 뭐 주거지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중요해지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는 거죠. 그래요. 위험으로 인해 더해지는 비율을 위험률이라고 규정하겠다. 토지는 농업에도 이용될 수, 그렇죠. 그러면 위험률이 이제 핵심 이자율에 뭐 보통 더해지겠죠.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널리 알려진 이자율은 뭔가요? 금융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 은행 이자율로 보면 되는 거죠. 은행 이자율에서 뭐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뭐 국채일 수도 있고, 국채가 널리 보급된 곳에서는 뭐 두 개가 뭐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요. 토지는 농업에도 이용될 수 있지만 상업이나 공업, 금융업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식은 다음 식으로 바뀐다. 토지 가격은 이자율분의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 핵심 이자율 나누기 위험률. 핵심 이자율 더하기 위험률.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이자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데 사용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가격을 책정할 때 사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의 기원은 이자율이다. 그럼 이 할인율은 이자율과 같이 변동하겠죠. 할인율
할인율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같게 하는 비율이다. 이자율과의 관계도 나와 있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익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간다. 할인율도 상승한다. 왜 그런가요? 이자율이 변형된 게 할인율이니까 그런 거죠. 가격을 책정하는데 사용하는 이자율이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의 기원.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이가, 생산과 소비를 쓰는 이가 뭐 이런 지식을 가지고 쓴 건 아니죠. 그 할인율이 기본이 이자율이니까 그런 건데,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언급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할인율 기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할인율의 기원은 뭐라 했나요? 1년간 20kg의 쌀을 얻으려면 100kg의 쌀을 빌려줘야지. 그러면 200kg의 쌀을 얻으려면 1000kg의 쌀을 빌려주어야겠군. 그래요. 이자를 활용해서 소득을 얻는 대주주는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유도를 했죠.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쭉 유도를 하면 이자율분의 수확량이 나온다. 또 이자율분의 이익이 나온다. 당연히 이자율이 가격 책정에 이용되니까 그걸 할인율이라고 부르는데, 이자율이 변형된 형태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변동하면 할인율이 변동한다. 왜? 이자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할인율이 기원을 누가 언급했을 수도 있죠. 언급해서 이와 같은 할인율이 언급되는 걸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냥 직관적으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더니만 그렇더라. 그래서 사용되고 있을 수도 있고, 기원을 모르니까. 그냥 원래부터 쭉 사용되어 왔던 거죠. 누가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이야 아주 오래 전에, 수천 년 전에 했겠죠. 그냥 표시하는 것만 바뀐 거죠. 이 기원을 모르니까 할인율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원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쓰니까 얘기했죠. 모든 서적을 다 읽은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기원을 밝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지만 누군가가 기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거를 쓰니까 이자율의 기원을 비례식으로 정확히 밝힌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급했으면 최초가 아니겠죠. 이자율의 기원, 할인율의 기원. 그래요. 가격에 책정되는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 변동하면 당연히 할인율이 변동하죠. 할인율이 이자율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할인율이 이자율에 따라 바뀔까? 이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 시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대상에 토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대상 앞에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다. 기업은 기업이 지닌 재산만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는 없다. 기업의 이익이 기업의 재산에 비례하지 않고 유난히 클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기업의 이익이 유난히 크고 그러한 이익이 지속적 기간이 더 커질 수 있을 때 기업의 가격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업의 재산과 이익이 비례하지 않을 수 있죠. 재산보다 가격이 훨씬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뢰를 얻은 기업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익이 클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유통망을 잘 확보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단순히 재산 가치만으로 기업의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측정하냐? 똑같다는 거예요. 기업으로부터 얻는 이 분자가 되죠. 부문이자 위자율분의 기업으로부터 얻는 이익. 이렇게 하면 기업 가격이 구해진다. 이런 대상들이 여러 개 있겠죠. 뒤에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원래 이런 것들은 좀 다루면서 다뤄야 되는데 미리 다룬 것은 재산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기본 원리 정도는 다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